한 분은 우리 국민대학교 박동현 교수님이시고 저희 대학에서 헌법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우리 비상 연구위원으로 지금 이틀 정도 하고 계신답니다.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이십니다. 같이 모랄견한 연구원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셔서 오늘 또 주제가 이석택 교수님 주제도 그렇고 박기현 교수님이 법이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현아 교수님이 정신적 장애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한 번씩 얘기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후반기에 우리 연구방송에서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문제, 선거권 제한의 문제를 가지고 주제로 여러분들 지금 헌법재판 연구원의 그 보고서 검색하는 항목에 들어가면 지금 핸드폰으로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간 보고 이제 최종 보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먼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논의하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신 독일에서 얘기라든지 또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데 나온 얘기들이 다 비교법적으로 다 언급이 되고 그거를 다 이제 중간에 그 평가도 하고 이제 또 우리 또 교수 정광현 선생이라고 또 거기 연구원에 또 이제 위원으로 와 계신 연구위원으로 와 계신 분이 코멘트도 하시고 하는데 다른 코멘트는 다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원장이라고 옆에서 그냥 꼭 졸다가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그 안센 발표 중에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선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뭐 합리적인 우리가 보통 우리 근대적 인간상을 말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인류사 전체에서 지금 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평가도 새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푸코라든지 뭐 하르마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도무지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절대성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성 가질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그 성년 후견 뭐 이런 것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과 도저히 교류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의 세계에서 그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이나 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을 무조건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우리 그 독일 얘기를 하시면서도 거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근거들이 많이 들어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 뭐 정신적으로 뭐 도저히 그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의 세상에 대해서 뭐 소위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물론 뭐 그것이 풀릴 수 있거나 혹은 또 내가 이미 푼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하여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깊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거권에 관한 발전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검치산자 또 준검치산자 그러다가 한정치산자 바꿨다가 지금 그 사실 우리 선거법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류의 우리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미 효력이 상실됐거나 혹은 또 뭐 시효가 끝난 법 적용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없애야 되는데도 그걸 못 없앤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그거를 이제 없애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올 쿠데타 후에 만들어졌던 법 같은 거, 또 50 5.17 5.18 쿠데타 후에 만들어졌던 법 같은 것들이 폐지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 있는 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면 하는 대로 바로 없애고 하는데, 이제 세부적인 규정 중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 아직 못 없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 연구원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거 지적해가지고 이제 폐지도 하고, 폐지하는 법률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 장애인, 특히 정신적 장애인,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합한 다양한 투표 지원이나 선거 지원 시스템을 또 두어야 하고, 국회 지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그 여성분이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비들 관련해가지고서 싹 다 고쳤거든요. 입구층 들어가는 것부터 계단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장애인의 예를 들면 이동권이라든지, 요즘도 아마 우리 국민들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학교 지원 시스템이 있죠. 저도 그런 학생을 이제 강의 수강을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예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그런 분들도 우리 일반인들의 삶과 동일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범주가 이제 정신적 장애인에까지도 확대가 돼서 그분들도 이 사회 공동체,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서 시공에 그냥 맹복해서 이 사회에 나 있는 사람이면 그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타인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제도의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제 앞서 우리 이승택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승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현재 우리 사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그 양극화의 과정에서 뉴미디어의 여러 알고리즘들이 양극화에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로 지금 문제 제기도 하셨고, 좀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기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특히 공법학 이런 입장에서의 예를 들면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 형성의 문제. 의사 형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간에 단면적으로 한순간에 어떤 의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투표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담당자의 선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철저히 반영할 수 있을까? 결국 어느 편이든 양극화라고 말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양상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만, 어느 쪽을 봐도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충분하게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로 비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의 전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는 이승택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합의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을 하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까 봐 걱정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박 선생님 헌법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관하여서도 헌법학자들조차도 내용이 다릅니다. 좀 우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우리 헌법이 예를 들어 영토조항 그러면 한반도 부속도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인식하는 대한민국 영토는 그거 한반도 부속도서지만 유엔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은 383 이남입니다. 지금 우리 휴전선이 이렇게 있고 383 이북에 속초 간선 지구 있죠.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지역의 행정권을 행사하게 된 게 1954년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유엔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54년도에 그때 당시 변형태 외교장관이 유엔으로부터 그 지역을 우리 주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유엔이 주권은 절대 못 준다. 대신에 행정권만 가져가라 해가지고 1954년에 그 지역을 우리나라로 편입하는 소득지구 편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씀 한번더 부속도서 우리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헌법학자들 중에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엔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383 이북, 속초 간선 그 지역, 그게 유엔 주권 지역입니다. 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부산 유엔 묘지. 그 두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엔의 주권 관할 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실은 잘 모르셨죠?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 헌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태주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까 그게 뭐죠? 무슨 투자? 자문 의결권 자문 그걸 GPT한테 시키면 챗 GPT한테 시키면 어찌 될까? 그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 이승택 선생님 표현을 하는 챗 GPT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그런 의결권 자문 이런 걸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 챗 GPT라는 거를 들으면서 어떤 가만히 보니까 챗 GPT에다가 세 번을 물으면 걔는 뭐라고 답할까? 그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챗 GPT한테 어떤 사항을 묻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걸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너의 평가는 뭐냐? 라고 또 묻고 그러고 나서 니한테 두 번을 물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물었을 때 또 답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직은 챗 GPT라고 하는 게 뭐 한글이 아니라 영어 쪽이더라도 그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한 견해를 가질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있는 정보를 가지고 조합하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거기에서부터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무엇인가를 산출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라도 해야지 뭐 사람이 사람 값을 할 수 있지. 그 뭐 걔한테 말해가지고 다 모든 게 다 된다 이래버리면 정말 황당해지지 않을까.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저는 요즘 그냥 매일매일 헌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당연히 있을 때도 헌법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소 가는 이틀은 또 가서 완전히 또 헌법 실무적인 걸 하고 이러니까 매일매일 헌법만 진짜 헌법에 매몰돼서 살다가 오늘 간만에 정말 학부생 돌아간 느낌으로요. 이게 결국에 학교가 갖고 있는 등재지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 평소에 사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이지만 뭐 이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연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기회가 사실 없는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좀 토론자 신분으로서 또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일단은 세 분 모두 진심으로 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승택 교수님 그 글은 이제 저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런 쪽 분야를 약간 곁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결혼 이후에는 근데 그 식사 자리가 거의 알고리즘하고의 전쟁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그게 딱 이렇게 특정한 어떤 편향된 그런 유튜버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막 제가 뭐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막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해도 저보다는 훨씬 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팩트에 가깝고 릴라이어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논리죠. 그게 참 저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 동생도 그렇게 학자고 그러는데도 안 통합니다 전혀.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안 통할 정도니 일반적인 지금 대중의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알고 크러쉬라는 말 같이 생겼거든요. 이제 디모크러시가 알고 크러쉬의 시대에 이제 기계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뭐 소위 이제 PC 정치적인 올바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지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거와 이제 동시에 또 이슈가 있죠. 이승택 교수님 그 논문에서도 쭉 언급이 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예전을 따져보면 우리가 신문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구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페이퍼 이제 신문 시대 때도 이런 인간이 본연에 갖고 있는 그 확증 편향과 뭐 에코 챔버를 향하는 어떤 기본적인 본성을 과연 사업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걸 교정이 가능할까? 이제 그래도 이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일종의 이제 영업 비밀의 어떤 효과도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급진적으로 뭐 알고리즘을 공개하자 뭐 이런 이제 약간 운동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자율적인 어떤 책무를 넘어서 이런 부분까지 니네가 다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책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은 그래도 자율적인 그런 어떤 규제 스스로 뭐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히려 더 반대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 교육 이런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저는 좀 이수택 교수님이 이쪽에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후속 논문도 저희 법학론 중요한 내시면 이 후속 연구가 되게 필요한 분야거든요. 지금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고요. 저 그 김택조 교수님 정말 너무 좀 오늘 뭐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간만에 정말 학법 주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듣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관심이 좀 많은 게 사실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주주 행동주의하고 그 관련된 펀드들이 막 지금 막 약간 좀 뭐 운영이나 뭐 이런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그 어떤 의결 행사에 관여해 갖고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교체도 하고 뭐 아주 큰 사건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흐름에 제가 볼 때 촉발을 시킨 게 지금 이제 ISS 관련된 이제 이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어디서 이렇게 뭐 무슨 세미나 하는데 딱 그 두 주제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결권 행사 관련된 자문 그런 이슈하고 이제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이제 미국 쪽은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말씀 이게 지금 한국 ESG 기준원으로 이제 작년 9월에 개명이 됐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ESG라는 요즘 이제는 벌써 핫하지도 않는 이제 오래된 그런 이제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뭐 기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뭐 이러는 걸 하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정부 쪽의 산하 연구 기관이라고 하면은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지금 자문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ESG 구조원이 그러니까 기준원이 상당히 큰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그 정부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라든지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이 바뀔 때마다 약간 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어떤 뭐 논의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규제를 만약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또 가져올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하는 순간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되게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안 해. 이걸 안 하거나 혹은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자문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섀도우 팀으로 돌아가서 더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이거 제가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박연희 교수님 이제 이 지금 수학 논문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저한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이제 시사점도 그렇고 던지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또 레포트가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재판소에서도 재판관님들 몇 분이 되게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거든요. 재판소랑 그분들 오셨을 때도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를 묻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 우리 민법상의 그 행위 뭐 능력이라든지 뭐 행위 능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뭐 논의가 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걸 하는데 부족한 분들을 도와주겠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방점을 두면은 좀 이런 논의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교수님의 어떤 그 아까 정리라든지 어떤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오히려 재판소의 연구관들하고 좀 이렇게 이거는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하면서 고민하는 게 이제 지금 선거 관련돼서는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자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권이 이제 인정이 되고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굳이 이제 뭐 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오히려 성년자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시 미성년자처럼 취급해 버리는 그런 이제 역행해 버리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들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격자 중에 대다수가 그러니까 선거 이제 금치선이 아니죠 저기 성년후견 관련해서 그 이제 뭐 결격이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이제 그 장애이고 장애 중에서도 또 대다수가 선천적 직접 장애에 이제 있었으면은 과연 이분들은 성년이 이제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이제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성년이 된다는 게 과연 신체적인 어떤 그 나이, 그러니까 숫자로만,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는 걸로만 그냥 바로 성년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제도상으로는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성년과 미성년의 그 구분은 약간 이제 뭐 소위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가지고서는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건지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후자 측에서 보면은 이런 선천성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성인으로서 인정이 된 적이 있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이제 사안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도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그런 결정이 나온 뒤에 제도가 중요한데 제도 변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 과정에서 이제 소위 법정 후견인이 상당히 이런 분들한테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원 제도가 그러니까 법정 후견인이 거의 1인 2표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통제하느냐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네. 넘어간 아까 우리 이제 합헌설에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리가 4개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 투표입니다. 그러면은 법정 후견이 옆에서 읽어주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 꼽혀주세요. 누가 좋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분은 노랑머리가 2번이고 옆에서 하면 옆에도 다 들리거든요. 그럼 이게 공개 투표를 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합헌설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결국
투표권을 주게 되면 비밀 투표 원칙은 깨지는 거는 그럼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는 제한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거죠. 선거권을 주고 이들이 최대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도 한번 경청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요양병원 케이스 이래놓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서 요양병원 케이스를 논문에 쓰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더불어 함께 살아요. 근데 투표용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1인실이 됐건 6인실이 됐건 어쨌거나 투표용지가 오면 자기는 투표할 거야 뭔가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투표가 안 와요 나는. 그러면은 나는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는 것을 커밍아웃 당하는 게 돼요. 그럼 그 인권은 그 기본권은 커밍아웃 당하는 그분의 기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별 플러스 나도 노인이에요. 알츠하이머가 걸렸어. 그러니까 선천적 직접장애가 후천적으로도 다시 인지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헌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0대, 60대예요. 본인들도 인지장애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도 요양병원에 있어. 정말 나한테만 투표용지가 안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해. 자기는 투표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안 왔어요. 이러고 싶었을까 봐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츄에이션이 변경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들도 이제 다 나이가 듭니다. 그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지장애는 다 오고요. 장애 판정 받으신 분들 꽤 많으세요. 낮은 등급의 장애 판정들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한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 마리오네트처럼 조정당에서 1번을 찍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또 굉장히 강한 그 논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중에 지득한 사항을 이제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이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보면 거기에 관한 내용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교수님 거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 미국계 그 자문회사 그 이용하는 데서 어떤 뭐 법적인 제한이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문계약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특별한 제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ISS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산토종 그냥 뭐 돈. 네, 그거는 뭐 돈도 없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그 오히려 국산토종 회사들이 그 작은 돈 가지고 하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상법 이 분야에 네, 우리가 그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또 좋은 자문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한은 없는 거 보네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제한은 본 거는 예, 예,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상법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 경쟁 예, 자유 시장이니까 예, 예.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좀 그 약하기 때문에 아까 그 박종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논문에는 좀 싣고 있거든요. 규제를 해가지고 과연 이제 싹도 안 트는데 규제하는 게 좋은지 이게 약간 고민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완전 경쟁을 자유 경쟁하면은 우리나라 뭐 거의 크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거 그 연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거 AI한테 맡기면 되지 않을까? 아마 자기 시스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ISS가 세계만 거의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주총 시전에 자기들 일일이 검토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계 시장 정식 직원은 2명이고 그때 한 인턴을 한 20-30명 뽑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챗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박정원 교수님 아까 우려했는 거 있죠. 정치적인 거.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현재 그 우리나라 그 5% 이상 지분을 거의 한 300개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우리들이 알만한 회사들입니다. 그거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본다는 거죠.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이제 1970년대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더 매니 보팅이라고 해서 영유아 선거권까지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영유아 선거권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1인 2표 얘기를 하셨는데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 의사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우리 사회 일원이 되었을 때에 현재 그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던지고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부모한테 부모에게 그거를 그 아이의 몫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선거를 하게 하자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적거나 같거나 많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그런 어떻게든 간에 공동체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 그 배제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영유아 선거권이라든지 또 혹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이 여기 저 시각이나 청각 아니고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선거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적 장애인까지도 그런 선거권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주냐 판단하게 하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국제법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우리 헌법 및 헌정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우리 현대사에서의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영역에서 정답이 안 주어지니까 헌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또 국내에서의 의지 영역하고 결합합니다. 우리 늘상 얘기하는 뭐 빨간 놈, 뭐 어쩐 놈 이런 그게 우리 사회의 그 의지 영역에 이거는 규범 영역이 아니라 의지 영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이야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제 집 앞에 누군가 생 난리 날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저 신문인가 어딘가에다가 대한민국 그 소위 유일 합법 정부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그 48년도 12월 달에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이지 저 위에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제 학교 이메일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규범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실 내에서 의지 주체들 의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근데 이제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건 방법 없지만 꾸준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회이어야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이 용납되는 사회라기보다는 자주 말하듯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형태의 아직 사회 모습이라서 우리 뭐 박수생도 그렇고 다들 그런 입장이겠습니다만 규범학이라는 입장에서 그 서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세상에 던져놓으면 벌떼같이 또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고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이슬틱 교수님 더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심해지는 요즘 것 뭐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라든지 예, 뭐 유튜브. 네, 특히 또 유튜브라는 거는
그 뒤에 또 어떤 경제적 요인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야말로 뭐 마약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럴 때 과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뭐 판단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더 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적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우리 저 토요일 날마다 딱 저 시위하는 분들 딱 끊어놓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싶은 거는 선이 하나 거져 있으면 서로 이렇게 넘나들지는 않는다는 거, 전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나중에 재판연구원에서 좀 오늘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좀 설명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덧붙일 것은 저희 법학연구소에서 사실은 인공지능의 한국형 교육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정보와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부수적으로 저도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결국 인공지능이 가지고 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란 걸 번역할 때 덴저냐 아니면 함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게 예측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덴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승태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소위 민주주의 훼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상당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형식적으로 무슨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윤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원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안 와닿는데 오늘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도 이미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능정보화 진흥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과기부 산하의 연구원인데요. 그게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좀 반야월 쪽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뭐 저하고 작업은 꽤 오래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법도 있고 데이터 3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들이 저는 좀 여기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하시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본 법안이 국회에 꽤 많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기위에서도 있고 여러 부처 상임위에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딱 이렇게 일반법을 할 만한 것도 또 개별 분야가 또 오늘 많이 아까 말씀했던 챗 GPT는 소위 이제 뭐 대화형 뭐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 말고도 뭐 무수히 많은 지금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아마 지배할 뭐 분류하니까 뭐 하여튼 수백 가지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에 불과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보시죠. 늦게 들어갔는데 AI한테 물어보시면 과기부 차 조금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법제 정비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 법학 하시는 분 중에 뭐 저는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벌써 거기 들어가서 꽤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승태 교수님도 좀 기회가 닿으시면 뭐 그런 쪽으로 좀 활동도 좀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결국은 기술과 법의 영역이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사람 그런 견해를 하는 그것도 아예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된다. 이게 어떤 위험이 생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모델법이 있어요. EU AI 액트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서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일 거냐 지금
논의가 있긴 한데 뭐 상당히 좀 계속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선거제도 뭐 장애인 선거제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규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레귤레이션, 지금 뭐 어떤 분도 뭐 레귤레이션이 어쩌고서 체인지가 어쩌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귤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그 규제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자꾸 예를 들면 어감상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혹은 또 규제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든지 왜냐하면 똑같이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인류 사회에 뭔가 뭐 피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그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놓고서 규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다른 표현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게 규제라는 말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이게 수용될 수 있을까? 교육. 예, 교육이란 말이지. 저는 사실 아까 의결권 자문회사 하면서 아까 국민연금 문제 저 계속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119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규제 조정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한편에는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섀도우 무슨 보팅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고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국민연금이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자꾸 비중 네, 줄이려고 하죠. 네, 그거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것이 과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 교수님 뭐 발표 사실 거의 저는 헌법 논문 민법 논문이라고 하시지만 헌법 논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저는 이제 그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동감을 했고 제가 사실 선거법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에 되게 관심이 많지만 유권자들의 지위나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당신들의 당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국회 내에서의 선거제도 논의가 우리 얼마 전에 전원위원회를 지금 계속 했지만 그 어떤 의원도 유권자 얘기를 하진 않더라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안 교수님 같은 이런 논의가 사실 우리 유권자의 지위의 전반의 향상을 위한 사실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